계좌에 돈을 넣어놨어요. 주식을 투입하려고. 지금 이제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20, 30%는 먹을 주식이 널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이제 제가 그 게스트 분이나 네. 이제 소장님에게 네. 출연 요청을 이제 드리는데 네. 소장님 이번에 저한테 먼저 이번에 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통 뭐 작가님이 뭐 해서 이런 뭐 컨셉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네.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제가 네. 오히려 꼭 바지박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정말 우리 이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힘드는데 어떻게 보면 힘든 거에 대한 원인도 좀 분석을 해보고 한편으로는 좀 용기도 드리고 제가 뭐 대안이 없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안도 없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든데 힘든 과정 얘기해봤자 뭐 하러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좀 드리고자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면 지금 증시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최근 증시 둘러싼 환경 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애들리지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사적인 상황은 지금 뭐 종료된 걸로 보여집니다. 군사적인 상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지 하루 만에 종료가 됐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토에서도 선언을 했고 이것은 예견됐었던 부분들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군사 행동을 할 때는 항공모함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항공모함이 안 들어갔죠. 지중해로 항공모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맞죠.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된 게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좀 장악했네 했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진입을 명령했을 때만 하더라도 돈바스 의회가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국제법상 통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근데 러시아가 승인을 했어요. 러시아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들어갈 명분이 약해진 겁니다. 미국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갈 만한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독립했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러시아가 인정을 했는데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국이 인정하면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들어가면 오히려 침공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잡 미묘해진 상황이죠. 그걸 이제 알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군사 개입을 그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졌는데 미군이 들어가서 대리전을 치르게 되면 미국의 또 여론도 안 좋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군인들이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신문에 다 그것을 이제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리전을 우리가 해서 우크라이나가 뭔데 우리 사실 미국이 예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경찰 같은 걸 불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국민들이 우리가 왜 그렇죠. 왜 세계 자꾸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1단계 해소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게릴라전으로 갔었으면 이게 좀 우리가 계속 그렇잖아요. 보통 싸울 때 작가님하고 저하고 싸운다라고 하면 처음에 말싸움이죠. 일단 체급이 안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지지치게 벌써 기권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싸울 때는 이제 말싸움이죠. 너 여기 넘어서면 내 때릴 거야. 넘어서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차라리 싸워서 한 명의 코피가 딱 터지면 그럼 졌죠.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자꾸 넘어오면 때릴 거야 하면 얘기하니까 이제 시장이 긴장한 거였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코피가 한 번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코피가 났으면 옛날에는 들어가 싸운다라고 하더니 자 미국이 코피를 흘리면서도 그래 너 제재할 거고 너 미워할 거야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접적인 악재는 심리적인 악재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단 지금 이제 경제 제재로 들어가서 지난한 정치적 외교적 싸움이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파급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러시아와 교류가 우리나라 수출의 10위권이에요. 한 1조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크림반도 사태 때
글로벌 제재에 우리가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무역이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LG전자의 가전이라든지 뭐 지금 뭐 화장품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은 받겠죠. 또 간접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 기업들의 물류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서서히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겠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계 원자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무역은 68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0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들여오는 것은 사료용 밀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히토류들, 반도체 관련 히토류들인데 이게 지금 뭐 전쟁과 이제 아직은 뭐 얘기하기 어렵죠. 이게 전쟁과 무역은 별개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된다라면 좀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곡물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라면값, 과자값 다 들썩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에그플레이션도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발작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뭐 굳이 말을 안 더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저는 증시 환경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달라졌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약화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화되려는 조짐을 보인다.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미국이 약하면 우리도 약하고 미국이 강할 땐 그래도 우리는 좀 약하고. 그렇죠. 우리가 작년 가을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강할 때 우리가 약하다 보니 야 속된 말로 국장 버리고 미국으로 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보여왔던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이고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직접적인 전면전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항공모함이 안 간 것으로 보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왜 그렇게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폭락했고요. 금요일날 폭락했고요. 월요일 쉬었고 화요일날 폭락했고 수요일날 폭락했고 목요일날 올랐어요. 빠진 종목들 보면 테슬라, 애플. 테슬라 지금 거의 뭐 800, 700? 한 30% 빠졌어요. 뭐 오늘 새벽에 좀 반등했지만 이게 러시아 때문에 빠진 걸까요? 저는 그 점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중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장이 전쟁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게 위험하면 금리 인상 때문인가요? 전쟁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가시면 올라갈 것이야. 그래서 많은 서학개미들이 지금 최근에 주식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샀고 서학도 샀는데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저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미국 시장이 약했는가? 과거 사례를 보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뭐 3%씩 막 반도체가 밀리고 할 정도, 뭐 이틀 사이에 7%가 밀리고, 목금 사이에 7%가 밀렸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언론들은 이제 계속 전쟁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걷어내고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전쟁을 걷어내지 않으면 반등을 줄 거다라고 보지만 전쟁을 걷어내면 반등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올랐는데 오늘 이제 이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 장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약하게 올랐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면 리바운드가 확 올라야죠. 근데 찔끔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확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율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미국 시장이 약하냐? 금리 인상 때문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냐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시장에 녹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50bp까지는 다 각오하죠. 처음에 25bp에서 50bp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습니다만 2월 초에 이게 지금 50bp까지는 조금 뭐 상관없다. 뭐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과거 연준이 원래 물가와 인플레이션만 봅니다만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옛날에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경기를 후퇴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부 혹자는 50bp는 좀 힘들고 25bp 정도 할 거다. 그럼 오히려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뉴욕 증시의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가을에 뉴욕 증시가 끌어올렸었던 것들이 일부 종목들. 근데 그때 당시 보면 많은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또 미국이 2021년에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물게 개인 투자 비중이 51%까지 확 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뭐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오면서 펀드 해제 갖고 직접 투자를 많이 했죠. 펀드가 수익률이 안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펀드를 해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었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이 미국에서도 지금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객예탁금이 한때 70조에 달했습니다. 한 60조까지 빠져 있거든요. 체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고점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려 있다. 여러분들 그 다우나 나스닥 차트 지수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 위험 때문에 빠졌다라면 다우가 빠졌어야 돼요. 다우가 소비재 위주 아닙니까?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은 우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빠져줬어야 되는데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고 저는 그 점이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 시장이 지금 체력이 약하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은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먼저 빠졌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2월 달에.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하면 많은 방송사에서 바닥이 어디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분과 기본적 분석을 보시는 분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은 한 2,400까지 열려 있다. 지금도 이제 2,400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세우세요. 뭐 그분들이 보시는 건 맞죠. 근데 한번 우리가 빠질 때 보는 지표가 PBR이거든요. PBR은 성장 지표가 아니고 자산 가치 규모이기 때문에 올라갈 땐 PBR을 안 봅니다. 떨어질 때는 자산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되느냐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을 깬 적이 없어요. PBR 1배를. IMF 때도 안 깼고요. 서프라임 때도 안 깼어요. 근데 지금 PBR 1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2,700 정도 돼요. 2,800 보시는 분도 있고 변동이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800에서 약간 밀린 게 엔솔의 그 공급 과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리스크 때문에 조금 빠졌다라는 건데 지금 뭐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더 이상 빠질 룸이 없는 거죠. 이 정도는 좀 태력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미국 차트는 지금 이렇게 밀리다가 약간 반등줬다 또 밀리는 건데 우리나라 차트는 밀렸다 옆으로 지금 기고 있어요. 2,700선에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뭐 하지만 저는 국내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국내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미국 증시 목, 금, 화, 수 밀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요일 강했고요. 월요일 똔똔 화요일 조금 밀렸고요. 수요일 강했고 목요일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지금 이게 전쟁에 대한 어떤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장 보면 겁이 나지만 국내장은 의외로 강하다는 거죠. 2,700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700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국내 시장은 이제 베팅할 때가 됐다. 베팅할 때 됐다.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여기. 예. 이제는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되죠. 기존은 베팅할 때가 됐다. 기존은 베팅. 제가 항상 터틀 트레이딩 뭐 여기서 소개했었고 했을 때 저는 시점 투자자거든요. 1년 내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주식이에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계좌에 돈을 넣어놨어요. 주식을 투입하려고. 지금 이제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시점이 왔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단은 좀 막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여러 불확실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6개월 정도 보면 보통 전 한 2년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OECD 선행 지수가 꺾이기 때문에 2년까지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간다라면 지금 20-30%는 먹을 주식이 널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한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물려 있는 주식이 뭐 성장주 같은 경우 20-30%, 20-30%는 다행이고 30-40% 정도 빠진 종목이 있어요. 제가 어제 SNS 돌아다니는 짤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연간 7%씩 돈을 깨먹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더니 연간 7%인데 하루에 7%씩 깨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금리가 낮아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적극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돈이 깨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원금은 보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위 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은행에 예금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깎이는 거니까 투자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분이랑 토론하고 싶어요. 그거는 논리가 안 돼요. 투자를 잘한다라는 거가 좀 변제됐을 때 가야 그 말을 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빼고 하는데 그 말을 빼고 누가 얘기하죠? 증권사 직원들, 금융기관 직원들. 저는 그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그 부분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증권회사의 정말 취약한 마케팅.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작가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봐서 한번 다루겠는데,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부터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어떻게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손절매할 단계도 아니고 그럼 교체 매매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올라올 때는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상황이 있는데 다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때 교체 매매를 하라. 그러니까 그때 교체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에서 다 올라올 거에서 어떤 걸 보고 교체 매매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 리스크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30-40% 난 거 손절하고 딴 거 갈아탄다? 어려워요. 네.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십사. 네. 이제 좀 희망을 갖고 기다리십사라는데 여기서 가장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 매매를 고려하셔야 될 게 직전 주도주였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런 쪽들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 이상 빠지고 다시 반등 줄 때는 직전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주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새로운 주. 우리가 2020년에는 대부분의 우량주들 플랫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갔죠. 그렇죠. 2021년에 그게 꺾이면서 나타났던 게 2000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갔죠. 그게 꺾이고 나타났던 게 메타버스 NFT죠. 근데 지금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반 동안 지금 고통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2020년에 최고의 주식이었죠. 최고였죠. 최고의 주식인데 지금 카카오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 대신 그 사이에 올랐던 건 2000지 소재단 올랐다가 NFT 올랐다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NFT 메타버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에 올랐었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 받침이 됐습니다만 NFT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모호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던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번에 적자가 났잖아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갈 미래는 맞습니다만 당장 구현하는데 그리고 실생활에 도용이 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로 넘어오면 물타기 금지, 물타기 절대 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올라간다며 올라가면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물타기를 전 기준을 명확히 세워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을 때 A라는 종목을 이름을 지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을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을 살 거야라고 하면 물타기 하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물렸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살 거야. 난 근데 원금 되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럼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쳐다보기도 싫다라면 다른 사람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 갖고 계세요. 그걸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 여유자가 있으면 딴 걸 사세요. 딴 거 주도주가 바뀌니까 지금 그럼 뭐 대안을 제시해야죠.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지금 IT,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 꾸준히 삽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차트랑 엔비디아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엔비디아 차트는 꺾이지만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전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야권에서 250만 호 주택 건설 지금 공약이 나왔더라고요. 여권은 이미 나왔고 주택 우리가 가을에 건설주들 많이 봤다가 현대산업개발 사태 이후에 건설주들 안 봤잖아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강남에 재건축 허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브랜드 선호도 1인 GS건설 같은 건설주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고 2차전지 소재도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 때문에 밀렸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는 게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는 게 매출이 안 줄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낼게요.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늘은 회사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이 회사를 사야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는 비용을 어떻게 좀 줄이거나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매출이 꾸준한데 비용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이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 매출이 영업이익을 끌고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그 시장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 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에코프로는 매출이 안 줄었어요. 이익은 좀 줄었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여기 투자할 때가 됐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지금 성장주냐 경기민감주냐 이런 논쟁은 전 쓰잘데기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다 같이 올라올 것이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 하지만 이젠 주가가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까요? 완전 파탄 나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 정도까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작가님도 그러니까 이게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더 경기가 밀린다? 주가가 밀린다? 리오프닝 된다는데? 뭐 된다는데? 이게 과연 밀릴까라고 보면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베팅할 때가 됐다. 바닥을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주의자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조심스러웠는데 그거는 이제 내려오다 반등을 줄 때인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물론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보고 베팅하셨을 순간이지 이제 여기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나올 악재 다 나왔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다 나왔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다 나왔어요. 물론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시장의 기조를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의견에 제가 세부 질문들 몇 가지만 좀 드려보면 아까 영업이익과 순이익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이를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랑 그 어느 한쪽이 왜 더 중요한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뭐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을 제하죠. 각종 비용, 뭐 인건비니, 뭐 원재료비, 물류비 다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영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기업이 이 물건을 팔아서 관련된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이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는 영업과 상관없이 뭐 건물을 팔았다라든지 뭐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지만 순이익이 나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게 영업의 손익이에요. 근데 영업의 손익은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성격이 비용이 만약에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 오는 비용은 거의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해요. 인건비도 고정비고 물류비도 고정비고 거의 뭐 큰 변동은 없죠. 그런데 영업의 손익은 들쑥날쑥해요. 이게 환차익, 환차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 단기순이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국내 번역서를 보면 첫 번째 캔슬림의 캔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 증가하는 기업.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는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그 전제는 매출도 증가해야 되고. 그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근데 순이익과 영업이익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당연히 영업이익이죠. 당연히 영업이익.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게 그 일시적인 요소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는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 주식시장 꾸준한 지금 최근에 요성TN 씨가 주식 배당금을 5,000원 하던 걸 5만 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언론에서 막 얘기했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12월 말일자 갖고 계신 분인데 중요한 건 배당을 한 번에 많이 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당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나는 30% 배당을 꾸준히 줄 거야. 그럼 투자자들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순이익이 들쑥날쑥하니까 배당액도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순이익의 30%는 무조건 배당한다. 그럼 그 배당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내야 돼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일시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기업을 볼 때 단 하나의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지표랑 이게 시계열로 보셔야 된다. 그 점을 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